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시다입니다. 이 배경으로 영상 찍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1만 구독자 Q&A 때 마지막으로 찍고 한 달 만에 키는 것 같은데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 사이에 새해가 밝았고 저도 나름대로 한 해의 계획을 세웠고 또 그걸 잘 이행해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2026년 보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 계획 중에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기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워낙에 AI를 사용하는 게 기본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장문으로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문의 글을 쓸 이유도 없어지고 쓸 필요도 없어지니까 문장력이나 단어 구사력 같은 게 좀 퇴화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리고 내가 글을 쓰면서 돌아보고 그러면서 느껴지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좀 놓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한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은 걸 좀 정리해서 글로 남겨두면 좋을 것 같다, 장문의 글을 좀 써버릇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 그걸 실행에 옮기고 있거든요. 근데 블로그는 내 친구들하고만 서로 이웃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글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도 좀 남겨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1월 회고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1월 어떻게 보냈는지, 이런 일들이 있었고 저런 일들이 있었고 하는 걸 얘기하는 영상이라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재밌는 영상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월을 이렇게 보냈어요 라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면 여러분들도 저의 1월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그걸 보고 또 답글도 달아드리고 그런 소통하는 맛이 좀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2월에는 이런 면에서도 좀 얘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월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블로그에 써놓은 글을 읽으면서 하는 거라서 대본을 보는 것 같은 시선 처리가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만 이 글도 제가 쓴 거기 때문에 결국 제 생각이라서 어디서 가져와서 읽는 건 아니니까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1월의 아쉬운 점입니다. 1월에 재테크 면에서 좀 아쉬운 게 많았어요. 제가 주식을 하는데 내동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점들이 1번, 2번에 나와요.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를 58만 원에 전량 매도한 거, 이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한 80만 원이 넘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동안 박스권 무빙일 것 같다, 주가의 변화가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매도를 했던 거였는데 약간만 견디니까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요. 결정을 너무 빨리 했다, 아니면 분할로 매도할 걸,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개별주의 종목 이름을 공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공개를 할게요. 하나오션에 예상되는 호재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되게 쉽게 매수를 결정했어요. 그것도 꽤 많은 양을.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은 많은 호재가 반드시 즉각적으로 주가에 반영되진 않는다는 점, 많이 마이너스를 치고 나서 이거를 손절을 해서라도 팔아야 하나를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하나오션은 그 PER이 업계 평균 대비 되게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호재가 이미 주가에 선선선선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예상되는 호재가 너무 많아서 이거보다 더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호재도 반영한 주가였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마이너스 30% 이상을 찍게 됐고요. 이게 하루 걸러 하루 수주를 하고 하루 걸러 하루 호재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몇 조, 몇십억, 몇백억을 수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이 크지 않고 박스권 무빙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방산주는 처음 사보는 거였는데 되게 오래 째리다가 들어간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주식 자체가 방산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외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말 한마디로 주가가 천국과 지옥을 막 오가.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리스크가 큰 종목이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주는 위험 부담이 이렇게 큰데 과연 이걸 짊어질 정도로 이 종목이 매력적인가? 이 산업이 매력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람이 돈을 이 정도는 잃어봐야 학습을 하는구나, 저도 왜 이걸 그렇게 사야겠다라는 강력한 신호에 의해서 매수를 했는지 그때 당시에 저의 의사결정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쉬운 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강점 중에 하나가 빠른 실행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월에도 되게 빠른 실행력을 바탕으로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근데 빠른 실행력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강점은 아닌 건 확실한데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A 대신에 B를 선택했다면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시간 면에서도 그렇고 모두 다 나았을 것인데 내가 의사결정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고려해야 할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디테일하게 못 보고 지나갔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은 한 달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1월의 아쉬움은 이렇게 3가지예요. 뇌동매매를 많이 했고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빠르게 결정을 내려서 그 디테일한 소스들을 못 본 게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좋았거나 혹은 내 스스로 진짜 잘했거나 라고 생각한 지점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첫 번째로 제가 지인으로부터 잠 좀 자라라는 잔소리를 되게 크게 들어가지고 자기 전에 의도적으로 2시간 정도 전자파를 차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핸드폰을 머리맡에 이렇게 충전을 해두는데 조금 원거리로 옮겼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야만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자기 전에 전자파를 차단하게 됩니다. 전자책도 자기 전엔 안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독서량이 살짝 줄긴 했는데 그러면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거 완전 강추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자기 전에 핸드폰 안 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자기 전에 막 떠오르는 잡생각들 혹은 이거 내일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로바로 옮겨 적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답답하긴 한데 수면의 질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아까 아쉬웠던 점과 연결되는 지점인데 제가 하나오션이 마이너스 30%가 떴는데도 그냥 자체적으로 뮤트해서 패닉 손절을 안 치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평단에 결국에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느꼈죠. 주식은 기다림의 영역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잘한 점, 일하는 곳과 시간을 대폭 바꾼 것. 제가 이제 곧 나오게 될 텐데 사무실에 입주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시간 배분 그리고 장소를 크게 바꾸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인간이 바뀌려면 시간의 배분을 바꾸거나 만나는 사람을 바꾸거나 사는 곳을 바꿔야 인간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달에 제가 사는 곳, 그러니까 일하는 곳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대폭 바꿨더니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을 비교적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치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웠고요. 네 번째 좋았던 점은 소액 기부입니다. 친분이 개인적으로 깊은 대표님이 본인은 일이 잘 안 풀리면 기부를 그렇게 한다, 소액으로, 이런 얘기를 듣고 1월에 좀 따라해봤어요. 일이 안 풀릴 때, 극도로 짜증이 날 때, 이럴 때 정말 기부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금액들을 쫌쫌따리로 기부를 했는데 그 횟수가 몇 번이었냐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꽤 많았어요. 그래서 기부의 시작, 내가 기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기저는 그닥 이타적이진 않지만 기부라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이타적인 거니까 좋았거나 잘했거나 넣어봤습니다. 의외로 그때 고민하던 걸 지금 고민하지 않는 거 보면 기부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작은 돈이라도. 다음, 변화입니다. 1월에 저한테 일어난 변화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새 사무실에 입주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 입장이었는데 제가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입장이 됐어요. 세 번째로, 적립식 매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개별주에 투자를 하는 것에 더 관심 있는 개인 투자자였는데 적립식으로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꽤 큰 변화이기도 했고, 그리고 블로그를 다시 시작해보기로 결심을 했고 이건 실행까지 잘 옮겼네요. 그리고 심리 상담을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스트레스를 받아서라기보다는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이 과정 자체를 되게 건강하게 완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함께하는 구성원분들의 정신건강도 건강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려면 나한테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심리 상담을 이번에는 정말 꾸준히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 근처에 헬스장을 새로 등록했습니다. 제가 2026년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게 소박하긴 한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샤워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또 늘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오자마자 바로 샤워를 해버리자 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지키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사 끝나고 그냥 바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씻고 집에 들어오자, 이걸로 저의 루틴을 바꿔버렸어요. 그냥 헬스장에서 씻는 걸로. 그래서 집 근처에 원래 헬스장을 다녔었는데 회사 근처에 헬스장을 새로 등록하게 됐습니다. 이게 되게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만족도 아주 높습니다. 다음은 굿소비. 어디에 돈을 썼고 어디에 쓴 돈이 가장 가치 있다고 느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스탠딩 드라이기.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진짜 필요한가? 이거 약간 돈지랄 아닌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미 쓰고 있는 드라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고민한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울 정도로 만족스러웠어요. 손이 자유로운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집에서 샤워하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어짐에 따라서 이걸 쓰는 시간이 좀 줄긴 했지만 어쨌거나 손이 자유로운 상황이 주는 이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회성 비용을 지불해서 손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만 있다면 여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이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머리 말리면서 뭐 일기 쓰거나 그날 봤던 주가 차트 정리하거나 아니면 뭐 책을 읽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송이지 키보드. 지금 그 키보드가 회사에 있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테크 유튜버 만송이지
씨라는 분이 키보드를 어떤 브랜드랑 협업하셔가지고 만드신 게 있거든요. 근데 한번 판매를 하고 남은 50개를 약간 가차 형식으로 판매를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샀거든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조용하고 일단 사무실에 쓰기 너무 적합하고 보글보글 소리며 키감이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 달에 굿소비로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속눈썹 펌.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속눈썹 펌을 했어요. 원래 제가 속눈썹이 엄청난 직모라서 이렇게 뻗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눈을 찌르는 일이 많았는데 펌 해보면 좀 나아질까 싶어가지고 하게 됐더니 그런 불편이 아예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굿소비로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 드렸던 소액기부 하면서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차분해지고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단순히 지금 당장 일이 안 풀려서 드는 짜증 혹은 답답함 같은 게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데는 꽤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들이 실제로 해소가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굿소비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반대로 뱃소비. 돈을 잘못 쓴 거는 뭐가 있었는지 한번 적어봤어요.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쓴 겁니다. 농담이고요. 일단 저희 사무실 건물 안에 구내식당이 있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거의 12시간 이상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돈을 밖에서 쓸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돈 쓸 시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뱃소비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오래 머무른 생각들을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로 제가 운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운전 자체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약속에 늦는 것, 그러니까 변수죠. 이거를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운전하면서 어떤 순간에 가장 많이 화가 나는지를 좀 적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무지성으로 끼어드는 사람, 두 번째 신호 안 지키는 사람, 세 번째 규정 속도 한참 이하로 가는 사람, 네 번째 양보해줬는데 느릿느릿 들어와서 오토파일럿을 끄게 만드는 사람. 여기서 오토파일럿이란 제가 엑셀을 밟지 않아도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면서 차가 스스로 가는 약간 반자율 주행에 가까운 그런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걸 끄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로 도착 시간이 계속 늘어날 때 가장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적고 나니까 그중에 세 가지가 시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늦는 게 싫은 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비게이션 예상 시간보다 정말 훨씬 일찍 나와서 여유 있게 출발했더니 화를 내는 빈도 정도가 많이 다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의 촉박한 시간과 운전과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깊구나라는 걸 깨닫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2025년 만다라트 달성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달성률이 굉장히 낮았더라고요. 그래서 왜지? 하고 돌아보니까 이 안에 사업적인 목표가 많았어요. 상반기에 기존 사업을 매각을 했으니까 당연하게 이룰 수 있는 기간이 짧았고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그게 결국엔 달성률로 이어진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목표들이 특정 부문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면 치우쳐져 있을수록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망한 한 해로 기억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좀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2026년의 만다라트에는 정량적인 목표와 비정량적인 목표를 적절히 좀 섞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잘 반영을 했는데 사업적인 목표를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올해 굉장히 큰 전곡선에 있고 또 출발선에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 사업적인 목표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사업이 조금만 안 돼도 나의 달성률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업적인 목표를 가지고 2026년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인간이 자기 전에 전자파로부터 고작 2시간 멀어지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핸드폰과 상상 초월하게 너무 가깝게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단지 자기 전 2시간 핸드폰 안 하는 건데도 너무 어렵다. 그리고 다음, 채용을 대하는 저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A라는 직무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게 될 계획이 있다라고 했을 때 A에 대한 니즈가 있거나 혹은 A에 대한 경험을 해본 사람을 원했고, 그렇지 않다면 그 대상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채용을 앞두고 저는 이거는 절대 타협 불가다, 수준으로 별로 중요한 게 없었어요. 정말 아무나여도 된다 혹은 진짜 될 대로 되라 뭐 이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맥락파, 일센스, 그리고 사업자인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할 때 마음이 편한가, 그리고 직무 경험 이런 것들에 되게 다양한 보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저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직무 경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제 되게 친한 친구가 가만히 듣더니, 근데 소은아, 대표님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는 사실상 모든 게 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 라고 얘기해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정하진 않을게요. 다음, 오픈 AI의 매출이 먼슬리로
한 2.5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2.5조의 매출을 내는 GPT도 물론 오픈AI의 사업소득이 다 GPT에서만 발생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GPT도 실수를 하는데 내가 하는 실수쯤이야 이런 생각으로 털고 일어난 아쉬움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근데 이런 식으로 자주 합리화하진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깊게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이에요. 이 글을 적으면서 제가 느끼게 된 건데 1월의 아쉬움이 이렇게 적었을 리가 없는데 그렇게 끝내주는 한 달이었냐 하면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딱히 아쉬움이라는 감정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 아쉬워해서 무엇하리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이 글을 적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저한테 되게 유의미한 자극을 줬던 영상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블로그에다 정리를 해놨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미국 엘리트들의 인공지능 관점이라는 영상이 있었고 그리고 I skied down Mount Everest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다보스 포럼 요약 이런 영상이 있었고 그리고 문샷 팟캐스트에 일론 머스크가 나온 영상이 있었는데 이 4가지 영상을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4가지 중에 3가지가 다 AI에 관련된 거예요. 엘리트들 그리고 AI 산업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기업의 CEO나 관련 인재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첫 번째로 우리가 AI가 멍청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생각해보면 엄청 뛰어난 리더가 상대적으로 평범한 구성원을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AI의 수준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수준 혹은 인간을 이해하게 만들기 위한 수준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당신이 AI를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지점에 AI가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 너무너무 새롭고 재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었는데 보편적인 고소득 대신에 보편적인 고품질 재화 서비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이 관점이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이야 AI를 돌리는데 칩이 너무 부족하고 전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항상 시장 경제가 그래왔듯이 수요가 너무 넘치면 결국에는 공급 과잉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공급이 결국엔 안정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AI 서비스들이 굉장히 비용이 낮아질 것이고 그럼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결국에 생산의 엄청난 비약적 성장을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돈을 벌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기업의 존속 이유도 없어지고 인간이 직장을 잃고 그러면 국가에서는 기본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우리는 거의 놀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뭔가 AI를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AI가 발전해서 대부분의 노동들이 자동화되고 이에 따라서 생산 효율이 올라갔을 때 서비스나 제품의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될 거고 그럼 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질 거고 국가에서 계속해서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풀게 될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모성애를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아주 지능이 높은 존재가 지능이 낮은 존재에 복종하는 시나리오가 모성애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AI에 모성애를 프로그래밍 해야 한다 이런 관점이 너무너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면 인간은 기본 의식주 수준 자체가 굉장히 상향될 텐데 그리고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될 텐데 그 길고 무한한 시간 동안 뭘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한 노동이 사라진 시대에서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되게 깊게 하게 됐던 것 같고 뭔가 인간은 그동안 일을 하면서 경제 발전에 맞춰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 이것을 바탕으로 그 쓸모를 증명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사라진다면 뭐 무기력, 우울 이런 정신질환들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까? 사회 에너지는 넘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쓸 곳이 없어가지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좀 분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AI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영상들을 꽤 많이 봤는데 이 3개가 정말 재밌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도 띄워드리고 더보기란에도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한 번쯤 다들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운트 에베레스트 이 영상은 어떤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산소통 없이 등반을 해서 내려올 때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영상이에요. 이게 레드불에서 만든 영상인데 제가 작년에 그라운드 시소에서 워너 브론크호스트라는 작가의 전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전시에서 본 그림을 영상으로 좀 옮겨놓은 것 같은 기시감이 좀 들어서 반가웠고요. 되게 강한 자연 속에 점 하나로 수렴하는 인간 이 포인트가 되게 깁생으로 이어지기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웠고 사람들은 보통 인풋 오르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은 이상하게 내려오는 과정 아웃풋에 되게 포커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산소통을 버리는 결정을 하잖아요. 산소통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이기도 할 텐데 결국 가장 무거운 것을 버려야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고도의 데스존 8,000m가 넘는 그런 엄청난 고도에서 16시간 동안 산소통 없이 등반하는 선택을 8강이라는 퍼포먼스를 위해서 선택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핵심 8강이라는 그 핵심에 집중하기 위해서 생존과 직결된 무언가를 버리는 되게 과감한 선택으로 보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이랑 인생은 산을 오르는 거야,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인생은 등반이야 등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등반이라는 것은 동감, 근데 내려올 때 내가 어떤 기분, 내가 어떤 표정인지가 또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영상 보면서 그 대화가 다시 생각났어요. 이 사람한테 에베레스트의 정상은 단순히 마침표가 아니라 8강을 시작하는 킥오프 포인트였을 수 있겠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영상도 여기도 띄워드리고 더보기란에도 남겨드릴 테니까 쓱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날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제가 요즘에 트레바리에서 그로스 마케팅 관련된 클럽을 하고 있는데 이거 첫날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뇌를 간만에 되게 야무지게 요목조목 이 부분 저 부분을 다 조합해서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모임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역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좋은 환경에 계속해서 데려다 놔야 된다, 내 주변의 평균이 곧 나의 평균이 된다, 이거를 굉장히 실감했던 날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신점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작년에 회사를 매각하면서 처음으로 신점을 받고 제가 그 이후에 2번은 안 보겠다라는 마음에 다짐 같은 게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이런 미신, 무속신앙에 기대기 싫으니까 원천 차단해버리겠다의 마음 반, 그리고 어차피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된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안 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친한 대표님이 본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맞췄다고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을 해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점쟁이 분이 저한테 너네 회사 몇 년 안에 어떻게 되겠다 라고 얘기했고 기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 믿는다면서 기분은 좋았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일 세 번째는 친구랑 되게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나 했어요. 새벽에 그냥 통화를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아무런 정보 없이 온라인에서 어떤 물건을 한번 팔아봤어요. 데이터로 본다면 완판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완판이라는 목적 달성보다 이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었고 무슨 하이킥 에피소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하루로 적어봤습니다. 2번은 못할 것 같아요. 좀 힘들긴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타인의 날씨, 그러니까 통제 불가 변수니까 내 옷차림, 통제 가능 변수죠. 이거를 통제하자라는 이야기를 어떤 지인 소개로 만난 어떤 모임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주변 지인들한테 좋은 인재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인재를 소개받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인재분이 하신 말이거든요. 그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박혔다. 왜냐면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아주 적절한 말이지 뭐야? 라고 생각을 해서 기억에 남았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은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았는데 우연한 계기로 어떤 친구랑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그날이 너무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서 임팩트가 되게 커서 마지막으로 넣어봤습니다. 이날 제가 일기를 논문급으로 길게 썼어요. 사유해볼 꼭지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우리가 이날 대화를 11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주제에서 저 주제로 계속해서 대화의 흐름이 변하는데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친구가 애들을 가르쳐요.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의 인류애가 너무 풀게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류애는 어디서 기인한 걸까?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일기 쓰는 내내 그 인류애라는 키워드로 시작된 저의 생각의 확장,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다양한 사유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일기 쓰는 내내 너무 행복했고, 약간 자조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친구와 내가 동시에 사업을 한다면 내가 만드는 제품 혹은 서비스보다 이 친구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세상의 이로운 방향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까지 생각을 미치니까 그럼 염세적이었을 때 더 파워풀해지는 순간도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GPT랑 그 대화를 좀 했거든요. 염세적일 때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재밌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다운사이드가 치명적인데 업사이드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낙관의 비용이 크고 염세는 생존 혹은 수익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인간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서비스는 쉽게 무너지지만 인간의 어두운 면을 이해하고 설계된 서비스는 훨씬 단단합니다. 인간이 이기적이고 게으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들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또 반대의 시선이에요. 염세주의가 깊이와 견고함에서 힘을 얻는다면 염세적이지 않은 상태는 확장성과 회복 탄력성에서 압도적인 파워를 발휘합니다. 염세주의자는 논리적으로 설득하지만 낙관주의자는 가슴을 뛰게 하여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전염성 있는 비전으로 사람들을 모을 때 특히 유리하죠. 또한 긍정적인 상태에서 뇌는 전두엽이 더 활성화되어 유연한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입장을 줬는데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시선을 해석하는 게 그래서 나한테 둘 다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읽은 책이에요. 1월에는 되게 경영서를 많이 읽었어요. 사업을 시작하니까. 근데 그 중에 일본인이 쓴 경영서들이 많았는데 저랑 좀 안 맞아서 그냥 깔짝거리다가 완독 안 하고 끝냈고 지금 읽고 있는 책들은 제가 곧 정리해서 책 추천 영상으로 만들 거긴 한데 이번 달에 읽은 책 중에 좋았던 책들 두 권만 우선 추천을 드리자면 그로스 마케팅. 이거는 트레바리 모임 때문에 읽었던 책이었는데 원론적인 그로스 마케팅에 대한 이론들을 잘 정리하고 있어서 좋았고요. 두 번째로 렛댐 이론. 이건 제가 좋아서 지인한테 선물도 좀 했거든요.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흥민코어 있잖아요. 잔디가 안 좋아? 그럼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를 길고 장황하게 풀어놓은 책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외부에 있는 잡음을 본인 내부로 끌고 들어오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로 읽혔고 그리고 1월에 되게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있었던 탓에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좀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들은 노래입니다. 기적, 메이. 이 노래 아시나요? 라떼는 말이에요. 반전 드라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BGM으로 되게 유명했던 노래인데 갑자기 제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제가 꽂혀서 되게 자주 들었고요. 두 번째로 신화의 I Play For You. 제가 예전에 신화를 좋아했었어가지고 신화 앨범이 진짜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화 노래들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신화표 약간 미디움 템포 곡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K-폰, 유나의 노래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K-폰은 선원의 무덤 혹은 바다의 에베레스트라고 불릴 만큼 항해가 되게 위험하기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남극의 순환 해륙 영향으로 되게 강한 바람 그리고 거대한 파도, 유빙이 잦아서 과거의 범선 시대에서는 이곳을 통과하는 게 항해사들한테 되게 큰 도전이었대요. 그래서 K-폰은 웬만한 자기 확신이 있지 않는 한 가지 않는 곳인데 꼭 네가 K-폰을 항해하는 배의 선장 같다라는 말을 제가 듣게 됐어요. 1월에. 그래서 이게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마음속에 화살처럼 이렇게 확 하고 박혔어요. 포지티브예요, 당연히. 제가 평소에 듣던 템포의 곡이 아니거든요. 아마 내 취향에 의해서는 절대 고르지 않았을 곡이었을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일이 잘 될 때 들으면 2배로 즐겁고 반대로 일이 좀 안 될 때 들으면 반쯤은 괜찮아지는 되게 신기한 노래다. 이쯤 되면 이 노래가 좋아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그렇게 좋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이든 노래든 사람이든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마침내 의미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곡을 추천하면서 꼭 네가 K-폰을 항해하는 선장 같아 그런 이미지로 나한테 보여 라고 이야기해준 친구의 그 마음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완전 팍 하고 꽂혔다. 이게 되게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1월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뜨려서 이런 게 좋았고 이런 게 좀 아쉬웠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노래 자주 들었고 이런 책 읽었고 이런 생각했고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제가 뭔가 이렇게 나와서 계속 내 얘기하는 영상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을지 그게 좋은 임팩트일지 몸이 건조한 임팩트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 달 어떻게 보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